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남들에 비하면 잘 준비한 걸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이 질문은 막연하지만 아주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순간은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이 모든 불안을 덮어줍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일정은 비어가고 고정 수입은 끊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숫자를 보게 됩니다. 내가 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평균일까? 아니면 이미 뒤처진 걸까?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을 알게 되는 순간 현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대충 생각합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겠어. 나만 특별히 못 준비했을 리 없어. 그러나 노후 준비에서 대충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다시 벌어서 모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지 않고 숫자를 보려고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50대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안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3억은 넘으니까 평균 이상이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항상 착시를 만듭니다. 소수의 고자산가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어떨까요? 50대가 순자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0%에 들려면 12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위 1%에 들어가려면 33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60대는 상황이 다를까요? 60대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녀 교육까지 마치고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정도를 쥐고 있다면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상위 10%는 또 다릅니다. 60대 상위 10%의 순자산 등급컷은 13억 2천만 원입니다. 40대와 50대보다도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60대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산 규모가 크게 불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자산 순위표에서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중위권 아래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의 자산은 40대나 50대와 비교해서 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조금씩 헐어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산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돈맥경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문제가 한 번에 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외식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을 미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마지막에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은퇴 빈곤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74%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약 22%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는 은퇴 이후에 매우 취약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그 집에서 매달 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마음은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중대 질환이 생겼을 때, 자녀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갑자기 큰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이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기 쉽습니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집 한 채만 있을 뿐인데 순자산이 늘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현역에서 떠나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됩니다. 경조사비 지출도 줄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막히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물 없이 탈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6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보면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를 팔 생각은 없었고 대출을 받기에는 나이가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금융자산 이자뿐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치자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느낀 감정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언급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도 만능은 아닙니다. 집값 전망에 따라 월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수단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순자산이 평균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계획입니다. 순자산 3억이라는 숫자에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나를 얼마나 오래 지켜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던질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숫자에서 결정됩니다.